여러분들 이제 의사결정 이야기하고 의사소통 이야기할 건데,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교육행정학 책이나 행정학 책에 보면 한 챕터씩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미시행정? 예, 미시행정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결정하고 의사소통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걸 SBM 안에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가버넌스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버넌스를 하려면 그 운영 주체 간의 교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 의사결정을 보는 네 가지 관점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죠. 정책결정 모형에 대해서 정책결정 모형이라고 묻기도 하지만은 의사결정 모형으로 묻기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논술, 임용 논술 나와서 실습한 거는 의사결정 모형으로 나와 있다고. 원래 여기서 출발해요. 의사결정을 보는 이 네 가지 관점에 이론에서 실제 정책 상황에 대입했을 때 어떤 모형으로 달라지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면 우연적 의사결정 모형.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표가 불분명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목표가 불분명한 조직하면 여러분들 학교 조직의 특성 이야기할 때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이야기했었어요. 오거나이즈드 애너키한 거.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하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인 참여. 예. 그때 목표가 불분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학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의사결정이. 네. 그래서,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 이야기를 했었어요.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 이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 가비지캐 모델. 예, 요게 바로 우연적 의사결정이, 예,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 요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나 해결안이나 관련 주체들이 쓰레기통 안에 별개의 휴지 뭉치처럼 있다가 우연히, 우연히 그게 연결되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연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런 모형이 학교와 관련되어서 이런 설명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호의와 타트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요건 과거에 객관식 시험 때도 이 그림이 전체가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험지 여백이 있으면 나오는 문제다. 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작년 임용고시 문제가 요거하고 관련돼요. 미리 한 번만 이제 보고 오면 무슨 내용이 있는데, 자, 어쨌든 주제가 중요해요.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글을 쓸 거예요.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전문가 G가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위원 세 주체. 아까 출발 단계에서 이야기했죠. 학원이 구성 요소,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주민. 예. 그래서 그 세 주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세 주체 위원을 구성하는 의의를 한 가지 적고, 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주체들이 모여서 서로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결정을 한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한 가지씩 적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법상에 있어서 학교 운영의 사주체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그 다음에 학생. 요 네 주체가 우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 운영의 사주체예요. 자, 그런데 학생이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원위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학생은
빠져 있는 거죠. 대신 자치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에 피력할 수 있다. 요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학우니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어떤 순기능이 있고 어떤 역기능이 있느냐. 근데 여기에다 대고 학생을 막 욕할 수는 없어요. 애 새끼들이 덜 떨어졌다. 뭐 아는 게 있겠냐. 뭐 아직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하겠느냐. 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주제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에요.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정서적이고 우리가 뭘 그럼 갖고 와야 되느냐? 이 규범적인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에서 어떤 준거 때문에 학생을 개입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배경이 있어야 돼요, 배경이. 예, 그래서 요 모형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쓸 말이 있어요. 아주 논리적인 개연성을 가지는 표현을. 그게 아니면 자꾸 애들이 어린데 어떻게 뭐 하냐, 뭐 이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호이와 타트가 이야기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에 중요한 준거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예. 렐러번스니까요. 자, 여러분들 의사결정할 때 누군가가 내린 의사결정이 나의 이해관계하고 직결된다? 예, 그러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들이 참여할 때는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전문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사결정할 때 한 표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매한 민주주의 이런 말 하잖아요. 민주주의의 1인 1표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담지 못하면 그 표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 그래서 연관성, 나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나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자, 나하고 연관성도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있어요. 요 영역이, 자, 여기 뒤에 말이 숨겨져 있어요. outside zone of acceptance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수용력인 거죠. 수용력. 그러니까 outside zone of acceptance면 뭐예요? 수용력 밖에 있다고.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 내릴 때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범위, 없는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해관계도 직결되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나를 제외하고 누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그대로 따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내릴 때 학부모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그 자녀에 대해서 학부모가 나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로부터 무슨 징계를 받으면 이해관계에서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도 학교나 교사가 내리는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outside zone of acceptance가 의사결정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옵션이 하나 등장해요. trust.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영역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뢰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다빈아, 네가 지금 그렇게 웃을 이유는 없잖아? 수업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 수업 방해하지 마. 그러려면 카메라 꺼. 알았지? 어, 지금 도리어 더 너한테 마이너스 돼. 어, 혼자 놀아, 혼자.
자, 이 민주적 상황이지만은 예민한 문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배제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돼요. 왜? 배제시키면 서로 이해관계도 직결되고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예민한 문제를 그나마 조직에 신뢰가 있어서 민주적으로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서 제일 좋은 상황이 되는 거는 집단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민한 문제에 집단 합의를 만들어낼 때, 요게 시험 문제로 계속 나왔었어요. 교장이나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뢰가 있으니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합의하에서 뭔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예, 담임이라면, 여러분들이 학급 담임이라면 교사에게 통합자, 학교라고 하면 교장에게 통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요겁니다. 자, 그런데 합의까지 가면 좋겠는데 합의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신뢰는 있으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해보자라고 합의를 한 거죠, 지금. 우리 그래도 다수결로 결정을 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소수도 수용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정치가, 요게 의회 정치가를 의미해요. 의회 정치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난리 났잖아요. 너그 대통령이 이제 뭐 술 먹고 쿠데타하고 뭐 이제 그나마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수습하고 합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의회 정치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최악은 뭐예요? 이건 거죠. 제일 예민한 문제인데 트러스트가 없어요. 네. 전면적인 갈등 상황인 거죠, 지금. 갈등 상황인데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민하고 서로 아는 것도 많으니까요.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데 갈등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해요. 동시에 갈등을 가진 사람이 한 테이블에서 의사결정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갈등만 더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회에서 배제하지는 않되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참여를 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서로의 생각들을 드러내고 다른 집단의 이야기도 참고할 수 있게끔 내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단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집단 간에 다른 이견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조율을 하면서 최종 결정안까지 이끌어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에 가서 내가 이해도 시켜야 돼요. 저쪽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 배경이 이렇다라고 내가 교육자로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개의 한계 국면이 나와요. 두 개의 한계 영역이 있는데, 나하고 이해관계는 직결되는데 전문성은 없어요. 여기 지금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학생. 네. 지금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교육 환경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교과의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 설계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한다, 수업을 어떻게 한다는 학생들한테 이해관계는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학생들의 맞춤형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흥미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러면 이거는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다르게 야, 너한테 가장 맞는 제일 좋은 교육과정을 네가 한번 설계해봐.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학생들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한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자니까 이해관계는 직결될 거예요. 요 말을 써야 돼요. 아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순기능, 역기능. 들어오면 제일 장점은 뭐겠어요? 이걸 빨리 파악하겠죠.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 어, 나는 관심 분야가 이거고 흥미가 이러니까 이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교육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수렴을 아주 빠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달리 표현하면 진로 맞춤형 교육 과정? 이런 요구를 취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역기능은 내 이해관계는 있는데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 이게 재미나 흥미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심각한 거 싫어요. 어려운 거 싫어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게 재밌어요. 이게 너무 빈번해지게 되면 학교 교육 과정의 규범성이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학교 운영위원회의 순기능, 역기능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14주 차라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안 낼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말 준비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써보라고 요구는 안 하겠지만은 나중에 혹시나 이거 연습할 기회가 있거나 이러면 다른 뭐 인강 특강이나 자료가 어떤 게 있더라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좀 저기 덜 떨어지는 돌아다니는 모범 답안이나 저기 노량진 인강 중에 보면 애 새끼들이 성장 발육이 늦고 뭐 아직 인지 수준이 낮고 막 이런 말들 적어 놓은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지난번에 리더십 때도 이야기했죠. 이게 생물학적, 우생학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의사결정에 있어서 두 가지 준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예요. 예. 이해 당사자들인 거죠, 지금.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몰라,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그게 나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니까 이해 당사자들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직결되는 문제니까 부분적으로, 예. 전면적 결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제안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와요. 자,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들 간에 서로 다른 시선이 존재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교사나 교장은 교육자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영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계 영역에. 나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공모하는데 입찰 자격 조건에 제한을 걸었다고 쳐요. 본 교회에 소속된 학생의 친인척은 공모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 설계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모할 수 없으니까 나하고 이해관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사예요. 그럼 당연히 교장 선생님은 그분을 전문가로서, 예, 전문가로서 자문을 구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이 공사 시작하거나 공모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건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때는 교장이나 교사가 의뢰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게 있는데 전문가께서 우리한테 이런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모델이 가지는 시사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Inside the zone of acceptance잖아요. 무조건 수용하는 거.
예, 이거예요. 나하고 연관성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매한 민주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이런 말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무조건 투표하고 회의하고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고 정보도 없다면 예, 그냥 내가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게 과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논의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시하고 밀어붙이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할 때 무조건적인 민주적인 논의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나 수평적인 리더십 할 때 이게 단점으로 나오죠. 무조건적인 논의는 논의의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호의와 타투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학생의 의사결정 참여에 있어서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 저 중거 두 개를 활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예, 그게 시사점. 자, 의사소통 가면,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면 2차 시험 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인터뷰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요. 케이스를 줘요. 상황을. 요러한 일로 학부모가 여러분들한테 항의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를 해.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해서 선배 교과 교사하고 이런 갈등이 생겼다.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시험 나오고 이러고 답변할 때 중요한 거는 레드필드의 의사소통 원칙.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일종의 논지예요. 논지. 예. 여러분들 글 쓸 때 첫째, 뭐 명료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요게 이제 논거에 나오는 내용인 것처럼 지금까지는 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론적인 상황에서 요거는 알고 가세요. 의사소통의 주요 기능에 보면 동기를 부여한다, 감정 표현한다, 정보 제공한다. 이건 아마 쉽게 다가올 거예요. 의사소통하는 게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통제가 있어요. 우리 교육행정이나 사회심리학에서는 의사소통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통제로 봐요. 조직 차원에서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민원을 담당하는 교사 정해진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걸 의사소통의 채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 과업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와 채널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의사소통의 통로가. 그래서 조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직 내에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정하는 거고, 누군가에서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조직 전체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맡은 담당자가 뭘 하고 있는가를 통제하는 게 의사소통의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조직을 꾸렸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무슨 벤츠, 뭐, 새롭게 뭐, 스타트업을 차렸다. 이렇게 할 때도 역할을 규정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림표를 그렇게 그릴 수 있죠. 이걸 뭔가 물어보면 이건 누가 답하지? 예, 요게 조직도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의사소통에 대해서 통제라는 말을 쓰고, 자, 학교 교육이다 보니까 교사 교육, 그리고 교사의 수업의 효과를 따질 때,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교육공학이나 방법할 때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교사 이야기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기 머레이비언의 법칙이 나옵니다. 엘버트 머레이비언이라는 사람이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을 내죠.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이 책에서 언어의 영향력은 7%, 그 다음에 청각 정보는 예, 시각 정보가 가장 크죠.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교사 되면 제일 큰 고민이 뭐냐? 오늘 출근할 때 옷 뭐 입지? 뭐 이런 거예요. 예. 아니, 뭐, 남교사는 등산복 입으면 돼요. 등산복 입으면 되는데, 예. 아, 여교사는 옷 뭐 입지? 내지는, 뭐, 스카프 뭐 하지? 이제 이런 게 수업의 교보제처럼 활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이걸로 컨설팅 받잖아요. 예. 넥타이 색깔을 뭘로 해야 되는지, 브로치를 뭘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사소통이. 우리 학교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구조적으로 경색된 학교에서 성장해서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시설론, 교육시설론이라든지 교육 방법으로 볼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상징하는 학급 내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장치, 책상 배열입니다. 책상 배열. 네. 그래서 원탁 회의가 가지는 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책상이 학생들이 다 교사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팀플이나 모둠 토론하면 책상 바꾸잖아요. 배치.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학생한테 미치는 가장 큰 영향하면 교사의 시각 정보, 그다음 학급의 책상 배열, 요 두 개를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테드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쓴 책도 우리나라의 번역서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어떤 태도, 복장,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레드필드의 의사소통 원칙이지 한번 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명료성, 명료해야 됩니다. 내용이 명확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달되는 정보의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뭐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가정통신문 나가는 거하고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하고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시성 나옵니다. 이것도 수업 이론에서 등장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40분에서 45분 수업하는데 학생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보통 8분에서 10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전체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시성 이야기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수업 마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요 이야기 많이 해요. 예, 지금 빨리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갈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 해줘봐야 기회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 이 말합니다. 요건 나중에 법적인 기책 사유에 들어가요. 학생이 교사의 지시사항을 어겼어요. 말을 잘 못 들어서 이행을 못했어요. 그걸 학부모가 항의했어요. 이건 판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교권 침해다, 학생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만다. 법원 판결은 어떻냐면 학생이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서 교사가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에 교사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예. 그래서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분포성이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 나오는 의사소통이 제가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교권 침해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있으면 요 말들이 나와요. 분포성 나오죠. 교사가 전달을 시킨 거예요. 누구한테? 반장한테. 야, 반장, 너 반에 가서 애들한테 이 이야기해. 그런데 이제 어떤 애들은 그 반장이 싫은 거죠. 그래서 반장이 와서, 야, 야, 우리 담탱이가 이건 니네들한테 전달하래. 뭐 이랬는데 애들이 생 까는 거죠. 예. 그 대리 전달하는 반장이 싫어서. 예, 그러면 의사 전달에 있어서 범위가 달라진 거죠.
근데 이러면 교사가 의사 전달에 귀책 사유가 생겨요. 직접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량성, 뭐 양이 적당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응성이나 융통성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 적합성. 이거 여러분들 표현으로 바꾸면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쓰는 표현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이 있고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농이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성추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할 때 쓰는 게 적응성, 융통성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동일성입니다. 조직 전체 입장에서 동일하게 수용되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개념을 배우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전공별로 쓰는 용어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전공에서 들을 때는 꼭 그렇게 간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급도 규칙을 정하죠. 우리 학급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건 이런 의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컨시퀀스, 결과, 처벌 이전에 존재하는 게 결과예요. 네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길 거다라는 걸 미리 경고를 해요. 그리고 이 결과를 계속 위배하게 되면 처벌로 가요. 그래서 처벌 이전에 이 결과를 교사가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이 처벌의 위법성이 조각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가 성질 난다고 야 나가 이 새끼야 뭐 내지 너 나와 한 대 맞자 이건 다 불법입니다. 예.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조종래 할 때마다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법원 판례는 최소한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예, 경고를 했을 때 학생한테 의미 있는 전달이 되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전체 학생들한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 요게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이야기 하게 되면 요 이야기 나와요. 관심과 수용의 원칙. 관심과 수용이 적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교집합, 접합 지점을 찾아야 된다. 요런 말을 해요. 관심과 수용이 서로 수용되어야 되고, 요걸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요거예요. 반복해서 말하거나, 감정을 이입하거나,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된다. 요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지난번에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했나요? 교육 비평 능력?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 여러분들 교육 과정 공부할 때 하게 될까요? 엘리어트 아이저너 선생님의 영교육 과정 하게 되면 교육 비평, 교육적 감시관 이런 말 배울 건데 이 교육 비평이 뭐냐면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현 교육 상황이나 교육적인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교육 비평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가면 수업 못해요. 네. 그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교육의 전문성에 그게 있어요. 학습자와 그 학습자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생 붙잡고 여러분들 레드필드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구성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컨셉이 몇 개 있다. 이 지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변호사 만나면 불편한 이유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은 열받으면 저 교사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피드백 당연히 필요하고, 경청해야 된다. 이 말 나오죠. 요 모든 게 사실은 요걸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육 심리학이나 상담을 배웠으면 아마 조 해리 윈도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과서에 조하리의 창? 이렇게 들은 적 없다면 나중에 꼭 듣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네. 심리나 상담에서 우리가 교사가 학생을 상담한다. 그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안내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나 생각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게끔 만드는 것. 요게 개방 영역입니다. 어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말인 거죠. 너 대통령을 지금 정신의학적으로 이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그걸로 오해하죠. 네. 남이 하는 말을 안 듣고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는 말을 그 학생이 수용하게끔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상담이 어려운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이 개방 영역으로 이끌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 학생 상담에서 학생의 개방 영역으로 인도하는 교사의 상담 기법 중 제일 좋은 게 교사의 개방입니다. 그래서 꼰대처럼 말하지 말고 교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예, 그게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지도할 때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랬어. 아니면 선생님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예, 서로 개방을 해서 학생을 개방하도록 만드는 거, 요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들 자꾸 조아리의 창 하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조아리시 아니에요. 조셉 러프트의 조하고 해리 임금의 해리, 요 두 사람 이름을 따서 조 해리 윈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조 해리 윈도우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학군위까지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학군위 시험 문제 나온 거 봤죠? 그리고 아까 제가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군위라고. 그래서 학군위는 요거 자체가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요 말을 논술을 쓰면 쓸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학군위에 학생이 참여하고 안 하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운영 주체, 법적인 새 주체가 참여하는 의의가 뭐냐고. 이거예요, 이거. 네.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걸 서로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 여기에 의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학원이와 관련된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조문 그대로예요. 네. 요걸 하기 위해서 학원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에 나와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해야 된다. 숫자도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5에서 15인. 그런데 5에서 15인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학교 규모, 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이면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 수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9인 이상 12인 이내.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으면 13인에서 15인 이내. 그러니까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객관식 시험으로 따지면 한 번도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학원이는. 네. 요거 보기로 반드시 나왔고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쪼잔해지면 요것도 객관식이니까 나온 적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예, 구성 비율입니다. 구성 비율. 특히 학부모.
학부모가 40에서 50%로 학원의 구성 비율에서 제일 높아요. 네. 그 다음이 교원위원 30에서 40, 지역사회위원이 10에서 30%. 자,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특성화고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여러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익숙한 개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마이스트고, 예, 마이스트 고등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예, 지역사회위원회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위원회 2분의 1은 사업자여야 돼요. 왜? 학생들 실습 나가고 취업하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나갈 개연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 실습, 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학원위에서 지역사회위원회 비율이 가장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아니라면 학부모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다 심의합니다. 그리고 의결을 해요. 뭘?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것. 요거는 의결합니다. 그 외에는 심의합니다. 의결하지 않아요. 심의기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결은 요거밖에 없어요. 학교 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것. 네. 궁극적으로 여기에 나온 걸 참고해서 학교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통상 여기서 결정한 걸 그대로 학교가 반영하는 걸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대로 교과용 도서를 어떻게 할지 선정하는 걸 최종 결정을 학원위에서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심의예요, 심의. 자, 그런데 사립은 1호 학교 헌장이나 학칙에 관해서는 자문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예, 심의해요. 여기 지금 학교 원장 및 학칙 제정 개정에 관한 거 요거는 국공립학교니까 심의하고요. 사립은 여기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사학은 건학 이념이 있잖아요. 설립자. 거기에 대해서 학원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논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죠. 자문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걸 다 썼고요.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자문기구. 그래서 사립학교도 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거는 의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인책이었어요. 사립학교는 사학은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위를 구성하라고 할 때 사학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권력으로 밀어붙인 게 요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들 학교 발전기금 못 받아. 그러니까 에이씨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속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학원이 선출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교장이 당연직 교원위원입니다. 자,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로 뽑아요. 선거로. 자,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은 당연직 교원위원. 요게 왜 쟁점이 됐었냐면 맨 처음 만들 때 학계는 교장을 빼려고 했어요. 교장이 앉아 있으면 학부모나 교사들이 불편해서 이야기하겠느냐. 그래서 너 좀 나와라 그냥. 예. 교장 선생님은 나오세요 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니네들 SBM 하라며 단위 학교에서 책임 경영하라면서 교장이 책임자인데 그 모든 걸 심의하는 의사결정 논의 구조에서 나를 뺀다고? 야, 이거면 우리는 허수아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은 당연직 위원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여기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요. 대신 교장한테 당연직 교원위원을 줬어요. 네. 아예 빼려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장을 달라고 하니까 절충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은 안 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하되, 예, 위원장은 반드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자고.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합니다, 주로. 음,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발령받으면 주로 초임 교사들이 학운이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연락해야 되거든요.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이날 회의 어떠세요? 뭐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교사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초짜들한테 넘겨요. 예, 여러분들한테 학운이 담당이야. 그러면 아, 이게 친절하게 전화해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의 여러분들 교육행정 민주화의 원리 이야기할 때 학부모의 법제화 이야기했어요. 조례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례는 자치법규예요.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자치법규에는.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해요. 요거는 지방의회의 장이 제정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학생인권조례 이러면 지방의회에서 법제화한 거라고. 모든 학부모에도 국가가 정한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여러분들 보듯이 각 시도에서 정한 거예요. 각 시도에서. 그래서 명칭이 조금 다르죠.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런데 여기 서울 같으면 학부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어찌됐든 간에 학부모를 조례로서 법제화 시켜놨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둘러보면 딱 한 군데만 빠져 있어요. 예, 대구. 예, 예, TK 강력합니다. 예, 대구는 학부모에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15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부모는 초등만의 문제냐? 꼭 그렇지 않아요. 예, 중등도 요즘 이제 왜 학부모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고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여러분들 몇 학년 몇 반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담임 나온 것처럼 소수의 진로 그룹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교육 과정을 공유하는 학생의 소수 집단. 예.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사. 이런 개념으로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교과 교사가 학생의 선택으로 교과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변할 수 있어요. 미국 학부모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서 쓸 때 담임 선생님 한번 보잖아요. 교과 교사를 만나요. 미국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 애가 여러분 4대 역사교육과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역사교육과에 가는데 필요한 스펙을 학교에서 쌓을 거라고요. 그러면 학점제에서 필요한 교과도 선택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 애는 역사를 좋아한다. 국사에 관심도 많고 세계사에도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나중에 뭐 학생부로 가든 어떻게 대학 진학할 때 유리할 건데 역사 점수가 안 좋다. 그럼 당연히 부모가 역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예. 시대가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 교사, 교과 담임을 해도 학부모하고 만나야 될 시기가 온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학부모하고는 친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교육학적으로 그걸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은 예, 대체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교사한테 학생은 한 명 전학 갈 수도 있어요. 전학 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서로의 결합력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학생을 보는 감정의 결이 달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요것만 제가 딱 이야기해 줄게요. 학부모를 만날 때는 L자형으로 앉아야 돼요. 마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주 보는 거는 한판 하자라는 의미예요. 옆으로 앉아야 돼요. 네. 그래서 책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고 학부모는 옆에 앉고 요렇게 앉아야 돼요. 절대 마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보통 학교에서 집합적으로 나갈 때는 가정통신문에 써요. 경우에 따라서 녹음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겠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실수로 하세요. 기억 못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학부모는 교사하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교사가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해요. 최근에 나온 PD 수첩도 그런 거죠. 내가 전화했을 때 교사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동의한 걸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세요. 그런 의미에서 녹음 장치도 괜찮고요. 상담 일지 쓰는 거 이거 의미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자료로 수용됩니다. 교사가 사적으로 쓴 일기 있잖아요. 요것도 매일 안정적으로 쓴 일기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만약에 그 학부모가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나하고 대화를 잘했고 내 의견을 수용했고 웃는 얼굴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나는 사실 그날 기분도 나빴고 하기도 싫었고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학부모가 그렇게 한다. 근데 요게 그러면 양쪽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법적 쟁의의 소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변호사 싸움이 돼요. 그럴 때 학부모는 주장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게 여러분들이 쓴 교단 일지나 일기예요. 근데 그게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단 일지가 영향력이 커요. 거기 PD 수첩 이런 데도 그거 나와요. 평소에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기록한, 거기서는 누가 활동 기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적해서 교사가 기록한 활동지가 있어요. 이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학부모가 이걸 공개하라라고 이제 민원 넣고 청와대에 찌르고 이제 지랄을 한 거지요. 법적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왜? 가장 무서운 게 저거예요. 교사가 평소에 안정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 요게 그 교사의 그 당시 심정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제일 좋은 자료예요. 근데 교단 일기나 교단 일지 같은 경우는 교사의 활동, 이거는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 기록들을 잘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자신의 기록도 중요하고요. 학부모한테 연락을 한다라고 할 때도 명확하게 쓰세요. 무조건 예의가 아니라 네, 논의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한번 공론화하겠습니다. 뭐 논의한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무조건 예, 예, 아, 좋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나중에 법적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단서가 돼요. 네, 그걸 학부모들은 톡으로 남겨서 정빙 자료로 만들어요. 그런 쪽에 굉장히 능한 부모들은. 저는 이제 제가 교대도 강의하고 사대도 하니까, 네, 제가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봐요. 네,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전국에서 지금 유명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학교 현장 체험 나갔다가 의사가 후진하면서 애를 치는 바람에 그 교사한테 법적 책임을 물어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 받아요. 네, 그 친구가 제 제자예요. 그래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중등도 여러분들 요즘 불미스러운 일도 많잖아요.
딥페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여학생 중에 남교사 성추행 사건도 나오고요. 네, 모함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남자 교사들 중에 액션 캠 달고 수업하는 교사들도 많아요. 네, 증거 자료로 남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주변에 눈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과 관련해서 관계라고 하는 게 관계를 안 맺을 수 없잖아요. 교육 활동인데. 그런데 너무나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활동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전문성의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루틴한 여러분들의 도구를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 기말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과제 안 줄 거고, 다음 주 수업도 없을 거니까 알아서 이제 할 거고, 네. 굉장히 역행하죠, 여러분들. 수업 마칠 때 중요한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마치면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건데, 기말은 이제 다음 주에 영상으로 기말 과제를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15주. 대신 제가 기간은 길게 줄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 처리하기 한 이틀 전 정도까지 미리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쓴 글들을 다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네, A4 한 장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최종적으로 쓴 걸 내가 한 코멘트, 그래서 어떻게 바꾸었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한 학기 동안 쓴 글들을 다 정리할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OT 할 때 추천 도서 기억나요? 여러분들? 다시 찾아봐요. 잊어버린 사람들은. 네, 추천 도서 읽고 양식에 맞춰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속도전으로 하면 기말 시험 다 끝나고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아마 시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다음 주 시험 친다? 예, 그러면 기말 시험 다 끝나고 시작해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시간을 줄 거예요. 네. 대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영상이 다음 주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15분에서 20분 정도니까 그것도 시험 끝나고 확인해도 돼요. 시험 끝나고 확인해도 되니까 네, 여러분들 기말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